안녕하세요. 수학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는 학부형들을 위한 수다학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실 수다학을 제가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참 좋겠다고, 어쩜 그렇게 아이들의 그 발달 과정에 딱 맞춰서 좋은 프로그램을 맡았다고 많이들 부러워하시는데요. 사실 그래요, 정말. 저도 수학을 잘 못하는데 우리 아이도 힘겨워할 때 수다학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수다학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학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강연자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쓰셔서 수학을 못하면 대학 쉽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하실 때마다 정말 수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고 수다학이 더 많은 정보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책임감도 느끼게 되는데요. 늘 항상 수학의 공부법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은 내 아이 수학 공부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지 욕심이 있으신 부모님들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아마 관심 있는 부모님들 많으실 텐데요. 다 TV 앞으로 모이시기 바라요. 자, 오늘의 강연자를 소개합니다. 조한호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반갑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그동안 정말 수학과 관련된, 수학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책을 집필을 하셨는데요. 그 안에서 제가 정말 가슴에 콕 찔렸던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 저희 아이가 지금 3학년, 4학년, 초등학교 3, 4학년인데요.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다가 3, 4학년 이후에 수학이 어렵다 그러면 다 부모 탓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요즘 어렵다고 얘기할 때마다 정말 남의 얘기 같지가 않고 내가 뭘 잘못했지라고. 그래서 오늘 대표님을 만나뵈면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초등학교는 부모님들이 학습 주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네. 부모님이 학원이든 학습지든 뭐든 다 선택했는데 책임만 빠지려고요? 그건 또 그러네요. 아이들이 선택한 게 없는데 네, 그렇네요. 내가 뭐 이거 하겠습니다가 안 했는데 어떻게 아이 책임을 지어줄 수 있습니까? 그런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그 말씀하신 대로 아이한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내가 올바른 길을 인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그 그러면 할 방법을 말이 좀, 없나요? 그 방법을 좀 오늘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아이들을 참 많이 만나보시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딱 보면 얘는 수학을 잘하는 아이야라고 정말 그 떡잎부터 알아볼 수 있는 아이가 있나요? 네. 어떤 면이 다른가요? 그런 아이들은? 좀 덜렁대지 않고 좀 성실해 보이는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수학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차 뭐 외향적으로 크게 봐라 그러는데 크게 보는 교육은 커가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꼼꼼하게 살피는 교육은 정말로 드물거든요. 이게 먼저 선행이 되고 커가면서 점점 크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학습법 중에 하나가 대나무 학습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일단 대나무 하면 이게 뭐 올곧고 그리고 마디마디 이렇게 생기면서 올라가는 것 자체가 단계 잘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나무 학습법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대나무 학습법은 그 대나무의 성장을 빌어서 그 학습법을 만든 건데 대나무가 죽순을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죽순을 만들고 나서 그 마디마디가 모두 생장점입니다. 그래서 한 며칠 만에 그러니까 하루에 2m까지 막 가요. 이렇게 올라가서 크는 학습법을 그 빗대서 제가 학습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 대나무 학습법에 아기곰 그 옥수수 따기라는 그 생각이 좀 나네요. 아기곰 옥수수 따기요?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그 기본적으로 아이들 공부에 있어서 그 많이 집어넣는 거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집어넣은 것이 얼마나 머리에 유지하느냐의 관점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아기곰이 옥수수를 따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옥수수를 이렇게 하나 따서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따서 여기다 넣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를 따는데 빠져요. 그렇죠. 그래서 한 30분을 계속 땁니다. 몇 개 가지고 있을까요? 많아야 2개겠죠. 그게 오늘날 교육이 아닌가 싶어서 아이들이 집어넣는 머리에 갖고 있는 게 여전히 2개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면 생각한데는 아기곰이 너무 귀여운데 그걸 그쪽으로 생각하면
웃을 일만도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따서 먹고 해서 이렇게 배를 채웠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욕심을 가져보면서 오늘은 우리 조 대표님께서 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 가르칠 수 있는지 부모의 역할, 방향을 잘 잡아주는 부모의 역할을 얘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강연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큰 박수로 강의 청해 듣겠습니다. (90% 가까이가 수학을 포기합니다. 90%가 포기하는 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분수셈을 못한다. 100% 수학 포기합니다. 자기가 분수가 부족한지를 몰라요. 수학을 잘하게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오신 거는 맞죠? 그런데 수학을 잘하게 함으로 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수학자인가요? 학교 성적 잘 받는 건가요? 아니면 수능 시험 잘 보는 건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선택하기가 어려우신가 봐요.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를 다 버려보세요. 그러면 선택하기가 쉬워집니다. 수학자를 하겠다. 학교 성적 필요 없다. 수능 잘 맞아서 좋은 대학 가는 거 필요 없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수학자 아무도 못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 수학자 된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자, 이번에는 수학자 안 할 거다. 학교 성적 필요 없다. 수능 잘 맞아서 좋은 대학 가겠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5, 6, 자, 내려주십시오. 목표는 정확해야 됩니다. 수학자가 되는 길, 학교 성적을 잘 맞는 길, 수능 잘 맞는 길이 다 다릅니다. 제가 오늘 손을 들어봤더니 수능 잘 맞는 방법에 가장 많은 손을 들었어요. 아마 그 방법을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현실은 참으로 암담합니다. 현재 중학생 절반이 수학을 포기합니다. 나머지가 인문계 진학을 해서 다시 7, 80%가 수학을 포기합니다. 그 역산에 오면 거의 90% 가까이가 수학을 포기합니다. 이건 어떤 교육도 90%가 포기하는 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수학이 어렵다고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서 점점 바꿔보고자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로는 수학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녹아들어서 실제로 학부모님들이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수학에 관한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수능 잘 봐서 대학교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현실적인 의견들이거든요. 근데 수학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와, 그렇게 하면 수학자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학교 선생님들 막 말씀하시면 그래, 학교 성적 잘 맞겠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원하는 대학 진학에 필요한 그 수학은 어떻게 기르냐는 거죠. 이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더라. 그러면 제가 알려드려야죠. 오늘은 그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90% 포기가 말이 90% 포기지, 이거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이렇게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스토리텔링이다, 아니면 놀이수학이다, 이런 식 접근은 제가 보기로는 좀 기술적인 접근이 아닌가. 좋은 방법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좀 더 근본적인 부분,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아마도 생각이고 그 사고가 아닐까 싶은데, 제가 보기로는 아까 그 수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많은 오류들이 시중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데
다 될 수는 없고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수학은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수학 어렵습니까? 어려운 과목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과연 이 생각을 제가 깰 수 있을는지 한번 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수학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마 수학자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수학자분들이 수학은 정말 어려운 과목이다. 우리가 받아들이기엔 일반인이 수학자도 어려운데 우리는 얼마나 어려울까? 빨리 포기하자. 아닌가요? 그럼 뭐 너도 힘드니 나도 힘들다. 뭐 힐링하자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또한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사고력, 응용력을 길러야 된다. 창의력이 있으면 더 좋다. 그거 꼭 수학에서 길러야 됩니까? 사고력하고 응용력 구분하실 수 있어요? 사실은 고등학교 수학까지 창의력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까지 수학 교육은 창의력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따라서 응용력과 사고력이 있는지 저도 사고력만큼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고력을 어떻게 길릴 것인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생각해라. 어떻게 해요? 알게모니 생각해봐라.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멍 때리죠. 생각하는 방법도 안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냥 생각하라는 거지. 여차하면 아이들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사고력, 응용력들을 키워야 되니까 계속 어려운 문제를 주는데 아이들은 계속 문제를 결국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쭉 푸는데 이 문제는 사고력을 증진시키겠다. 그러면서 문제를 풀든가요? 아니면 어려우면 바로 별표를 치든가요? 별표 치고 바로 넘어가죠.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의 입장에서 수학 문제라고 할 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질문입니다. 질문을 끝없이 해요. 그것도 어려운 걸로 골라서. 입장 바꿔서 어른이라면 그 질문 계속 대답하겠습니까? 때려치지? 이런 일들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렵다고 하면 어떡하냐.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는 더 어려워질 텐데 지금부터 80점이면 어떡하냐. 뭐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중학교나 고등학교 수학이 어려운 걸까요? 정말로 중학교나 고등학교 수학이 어려운 걸까요? 중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너 중학교 수학이 어렵니? 초등학교 수학이 어렵니? 그러면 당연히 중학교 수학 어려운 것도 아닌가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4학년 수학 문제하고 5학년 수학 문제하고 이것들을 하고 현재 중학교 수학 문제를 보고 어떤 걸 풀래? 보여주면서 그냥 중학교 수학 문제 푼다고 합니다. 뭐냐면 중학교 수학 문제가 계산이 훨씬 쉽고 간단하고 이렇다는 거죠. 다만 푸는데 계속 틀리니까 어렵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일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아이한테 공부 못하는 아이입니다. x 더하기 3이 뭐니? 물어봤더니 아이가 숨도 안 쉬고 얘기합니다. 3x요. 그래서 3x는 3 곱하기 x인데 그렇다면 x 더하기 3을 물어보는데 왜 x 곱하기 3을 얘기하니? 아니에요? 그러면 x3? 숫자 생략할 때 앞에 쓰는 거 아니니?
그래요? 그럼 x 세제곱? x 세제곱은 x 3번 곱한 건데? 3의 x제곱? 그러더니 좀 이따 그러더라고요. 5? 5는 왜? x가 2라면요. 이 아이는 정말 창의력이 높은 아이입니다. 20분간을 오답을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답이 나올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밑에 동생인 초등학교 5학년 애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얘야, x 더하기 3이 뭐니? 물어봤더니 x가 뭐예요? x는 그동안 어떤 수 네모하던 거를 중학교 가면 x라고 쓴단다. 그랬더니 내가 곧바로 못 더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넌 천재다. 그거 어떻게 알았냐? 야, 그랬더니 옆에 있던 중3애가 그럽니다. 선생님, 저도 못 더하는 거 알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오답을 왜 이렇게 많이 냈니? 하였더니 이런 얘기 합니다. 선생님이 더하랬잖아요. 선생님이 더하라면 더합니까? 안 더해지는 걸? 그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거는 어렵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죠. 초등학교 고학년 애들한테 그 고등학교 문제를 이번에는 그냥 내면 못 듣잖아요. 수식을 제가 다 말로 해서 문제를 냅니다. 그랬더니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정말로 고등학생들이 이런 걸 어려워해요? 바보들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사고력, 응용력 뭐 이런 게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면 고등학교 풀만한 실력이 다 됐다는 겁니다. 즉 사고력, 응용력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모르는 것은 수식을 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아이들이 제가 아이한테 설명하듯이 그 수식을 말로 자기한테 할 수 있었다면 그 문제는 초등 고학년 애들처럼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고등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는, 직접적으로 포기하는 원인이 아닌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수식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일부 딱 듣고 나니까 부모님들 좀 많이 찔리지 않으세요? 아니, 저 반성 많이 했어요. 제가 일부러 적어놨어요. 내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애 핑계를 대고, 제가 방향을 잘못 알려주고 애 핑계 댔고, 방법도 안 가르쳐주고 무조건 생각하라고 했고, 너 이래서 모델래 그러면서 겁만 줬다. 이게 요점이네요. 다 그런데 너무 죄책감 갖지 마세요. 아니 정말 제대로 해줘야지 애가 뭘 하죠. 그죠? 애가 방법도 모르는데 너무 애들한테 그냥 무턱대고 해. 나도 그렇게 했어라는 걸 강요해왔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사실 이렇게 만나보면 수학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만나시잖아요. 네. 그런 아이들을 이제 공부를 시키려고 만나시는데 네. 특별히 수학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의 유형이랄까요? 좀 이렇게 구분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이들 유형에 따라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네. 뭐냐면 아이가 잘 되려면 아이의 특성에 맞춰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할지 말지는 아이의 유형, 특성에 맞춰야죠. 그러나 네. 수학을 잘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수학의 특성에 맞춰줘야 됩니다. 대신에 학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정말로 화나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주면 가르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 계속 알려주고 조금 전에 알려줬는데 기억을 못해요. 그죠? 네.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평상시 잘하다가 또 갑자기 뭐 2 더하기 3 이런 걸 몰라요. 평상시 잘하다가 네. 아니면 뭐 설명하는데 안 들어요. 듣기 싫대. 거부하는 거죠, 학습을. 가장 뚜껑 열리는 일은 이런 거죠. 내가 더 이상 쉽게 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쉽게 얘기해요. 네. 못 알아들어요. 뭐 뚜껑 열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가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파헤쳐 보면 오래 걸리지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러 번 반복해서 잘 안 들어가는 것은 수학의 특성입니다. 아이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이 원래 그런 거예요. 아이가 또 뭐 거부한다. 이거는 부모님이 너무 길게 가르친 겁니다. 말이 많았군요, 네. 저희가. 물어보는 것만 딱딱 물어보고 호기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의욕이 앞섰습니다. 또 하나는 평상시 잘하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잘 못 알아듣는 거는 아이 생각이 삼천포에 가 있습니다. 그때는 네. 그냥 알려주세요. 2 더하기 3은 5잖아. 이렇게. 괜히 속 끓이지 마세요. 네네. 또 하나는 더 이상 알려줄 수 없을 만큼 쉽게 했는데 못 알아듣는다. 그 속상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이하고 부모하고의 알고 있는 벽이 있습니다. 여기 거의 절벽이에요. 이 길을 아이가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부모님이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가야죠. 그렇다면 화 안 나실 수 있습니다. 그게 화의 절벽이었군요. 그걸 참아야 되는 거였어요. 네. 그렇죠. 하긴 그렇네요. 정말 아이가 넘어올 수 없는 그 벽을 우리가 한 번쯤은 참고 넘어가 줘야 되는데 네가 왜 안 건너오냐고 그렇게 하니까 아이로선 방법이 없을 수도 있었겠네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움직여야죠. 네. 그래요. 이게 무슨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수학의 특성, 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이런 거를 좀 받아들여야 되는 정서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수학을 공부할 때 문제도 많이 풀어라, 여러 가지 연습 문제 또 제공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게 좀 회의적으로 보시는 시각들이 많다 보니까 외국 쪽으로 좀 많이 눈을 돌리잖아요. 과연 그 수학을 잘한다는 인도에서는 뭐 어떻게 가르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관심들을 갖게 되는데 막 19단 뭐 이런 거 외우잖아요. 근데 정말 네. 그런 거를 따라하는 게 효과가 있는 건지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뭐 저희 때는 9구단, 조금 지나니까 13단, 이제는 막 19단을 한대요, 아이들이. 그 19단을 하는 거는 뭐 인도 수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근데 그 뭘 들여오려면 문화도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스킬만 들어와서 문제예요. 그렇죠. 인도에서는 19단을 전 국민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다 외우고 나서 같이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는 애만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9구단을 우리는 그냥 그거보다는 네. 9구단을 좀 더 완벽하게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 네. 수학에서는 그 많은 분량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2부에서는 아까 그 수식을 아이들이 꾸준히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먼저 좀 네.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꼭 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함께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90% 가까이가 수학을 포기합니다. 90%가 포기하는 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분수셈을 못한다. 100% 수학 포기합니다. 자기가 분수가 부족한지를 몰라요. 수학을 큰 틀에서 보면 초등학교는 수연산을 그 연산력을 잡아줘야 되고 중학교에서는 수식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걸 바탕으로 고등학교는 수식의 확장을 해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수학은 하나하나 단계별로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냥 무조건 진도만 나가서 이 수학을 어떻게 되겠지, 지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근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부족 부분이 있으면 커가면서 보충이 되고 그러는 경우가 수, 연산, 수식 이런 쪽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머리가 커져서 사고력, 응용력 쪽은 커질지는 몰라도 수, 연산 쪽에서는 그게 안 통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학부모님들 여러분 와 계신데 수학의 빠르기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연산의 속도가 그때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가계를 해서 맨날 계산했다고 그래도 원천 빠르게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다 끝난 것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잡지 않고 나중이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점차 이렇게 방치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현재 중학생인데 분수셈을 못한다 그러면 100% 수학 포기합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 2학년에서 분수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몇 개 분수 도망가고 점수 뭐 그럭저럭 나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고, 점수가 최고 점수 안 나오지만 뭐 애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면서 1, 2년을 그냥 다 허송세월로 보내는 거죠. 실제로 자기가 분수가 부족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너 분수 할 줄 아니? 라고 물어봐야 소용없습니다. 물어보면 할 줄 안다고 할 텐데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뭐니?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 뭐니? 2분의 1 나누기 3이 뭐니? 아주 작은 숫자들 그냥 물어보서 그것을 빠르고 정확하게 빨리 얘기해 준다면 분수 잡힌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갑자기 물어보니까 헷갈리네?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 문제만 알려주면 내가 할게. 정말 맞습니다. 한 문제만 알려주면 와이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분수셈을 못한다 그러면 점차 시들시들 넘어가서 중3 때 되면 전부 포기합니다. 일부 강연 모두에 중학생 50%가 수학을 포기한다고 했는데 그 50%가 분수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분수를 못하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수식을 가리키고 뭐 이렇게 하면 처음엔 따라하는 듯 보여요. 근데 점차 분수가 더 많이 나와서 중3 때 되면 분수가 도망간다면 더 이상 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는 거죠. 중학교 1, 2학년이라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분수를 잡아야 됩니다. 물론 이번에 중학교 올라가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먼저 체킹부터 해보세요. 그러니까 수연산과 수식이나 이런 관점들로 그 수학을 이렇게 차곡차곡 접근해야 되는 것이죠. 수학은 제가 이번 강의 주제를 수학은 어려운 과목이 아니라 귀찮은 과목이다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그것은 분량이 많다는 것이지요. 이 분량이 많다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이것저것 하다 보면 뭐 내가 필요한 것도 하겠지. 절대 못합니다. 분량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유형으로 접근한다면 수학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분량이 많아집니다. 또 하나는 수식에 대한 개념이 너무 쉬워요. 쉬우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들으면 알 것 같고 정확히 잡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넣는다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의 개념을 4개로 잡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는, 절대값, 거듭제곱. 이것이 중학교 3년 동안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수천 개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또 하나 알아봐줘야 될 것은 식이라는 겁니다. 식은 분수식과 다항식으로 나누고 보통 다항식이 중학교의 주력입니다. 다항식에서 갖고 있는 하나, 항, 계수, 차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이 몇 차식을 만드는 데까지 충분하고 정확한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다시 등호로 연결되어지면 등식이 되는 거죠. 등식이 되면 이 등식은 다시 방정식, 항등식 이러한 관점에서 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연후에 문제를 풀 때는 그 문제 하나하나에 어떤 유형이냐라고 하는 것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무엇을 물어보는 거고 이 개념과 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 이 식은 문자가 몇 개인가, 등호는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에 집중하면서 하나하나 해줘야 식의 의미를 가지고 다가오는 거고, 그래야만 고등학교 때 확장의 식들을 이겨내게 됩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6년에다가 이 배운 것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다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단락을 메모리 짓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하함수니 행렬이니 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그 뒤에 배우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에 고등학생들이 포기할 애들 다 포기하는 겁니다. 2학년, 3학년 때 가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의 모든 공부의 목표는 고1 때 잘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고1 때 잘하면 고2, 고3에서 포기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할 애들이 고1에서 하기 때문에 고1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 목표이고, 고1에서 필요한 빠르기, 고1에서 필요한 분수, 고1에서 필요한 암산력들을 이미 길러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식도 마찬가지죠. 고1 때에 맞춰야 되는 것. 근데 고1 때 무엇을 배우기에 그렇게 포기하느냐. 고1 때 무엇을 배우기에 그렇게 포기하느냐. 중학교 배운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1 때 3차식, 4차식이 나와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걸까요? 새로운 거 나와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려워하는 것들은 여전히 2차식입니다.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 제가 얘네들을 삼총사라고 그러는데, 이 삼총사들이 얘네 때문에 어렵다 라고 하면 이런 얘기합니다. 그 중3 애들이 내가 인수분해를 해서 다 풀 수 있고, 그게 아니면 맞는 공식 쓰면 다 집어넣어서 다 나오는데 2차식이 어렵다니 무슨 말이냐, 이해가 안 간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이 개수들이 다 숫자인 것들은 그동안 풀었던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서는 개수에 문자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2차식처럼 보이는 얘가 2차식이 아니에요. 뭐예요? 등식일 뿐이에요. 그러면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 다 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2차식은 내가 자신 있게 달려들었는데 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문자가 있어서 못 풀겠네? 옛날처럼 풀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2차 함수를 갖고 왔는데 함수가 제 역할들을 안 해줘요. 걔네의 도움을 풀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왜? 열심히 안 했으니까요. 오히려 새로운 거였다면 아이들이 새로운 거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해야지 막 그러는데 맨날 보던 2차식이에요. 자신 있게 달려들었는데 안 돼요. 이것이 많은 경우가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거죠. 근데 개념이나 수식을 잡는 것은 몇 개월 안 걸립니다. 안에서 문제이고 하나하나 단계별로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 필요한 수 연산의 목표치는 어디인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암산력, 가로셈을 하는 겁니다. 20문항 50초 내에 해야 됩니다. 3학년 때 수학 빠르게 끝나는데 20문항,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 두 자리 나누기 한 자리, 세 자리 나누기 한 자리를 섞었을 때 20문항을 1분 20초까지.
여기까지 해서 원천 빠르기고 분수의 사칙 계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하지 않은 것은 암산 처리시킴으로 해서 점차 그 빠르기라는 축들을 완성해 나가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교육에서 암산이나 이런 부분들, 빠르기나 이런 부분들은 그 중요한 포인트로 잡지 않고 있거든요. 사고력이나 이런 걸 강조하기 때문에 아이가 고등학교에서 해나갈 거에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그냥 생각만 해라라고 하는 거죠. 사고력이나 이런 것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고력 이전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연산들을 갖춰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 생각을 무엇을 가지고 생각하느냐, 거기에 사이에 개념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나왔으면 이게 왜 더하기니? 왜 곱하기니? 곱하기가 무엇이니? 나누기가 무엇이니? 이거를 안 알려주고 그냥 문제를 풀면 이런 얘기가 들어가는 거죠. 내가 모르는 뭔가 있을 거야. 수학은 그런 거 없습니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하나씩 해나가는 거죠. 아까 강의에서 수학은 어려운 과목이 아니라 귀찮은 과목이다라고 정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분량이 많았을 때는 우왕좌왕하지 말고 하나씩 목표를 내서 끝내가야 나머지 해야 될 분량이 적어지는 겁니다. 분량이 적어져야 자신감 있게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학을 해나가야지 그냥 뭐 부러우면 지는 거다 뭐 이런 말처럼 이걸 수학에 사용하면 이런 게 되는 거죠. 무서우면 지는 것이다 라는 말을 강의 마지막에 남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까 수학에 대한 그 수식 같은 거 말씀하시고 네네. 수학 용어 나오니까 지금 그 우리 분위기 안 좋았었잖아요. 그렇죠? 정신줄을 자꾸 놓게 되고 이게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그게 수학의 특성인 거죠, 선생님? 네. 수학은 하나하나는 다 쉽습니다.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쉬운 것들의 결합인데 그것을 여러 개 겹쳤을 때 그 중에 개념을 하나라도 모르면 그 문제를 못 푸는 거죠. 네. 그리고 저희가 요즘 이렇게 네. 강연을 하다 보면 많은 선생님들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네. 수학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 감각을 알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 어렸을 때부터 이 수 감각을 키워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네. 선생님의 책에서도 사실은 수 감각 이야기가 계속 언급이 되더라고요. 네. 뭐가 중요한 거고 또 수 감각은 뭐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셈이 빨리 나와줄 수 있고 그 상위 개념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수를 운행하는 능력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 다 암산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뭐 99 더하기 5 그러면 99에다 1 도와준다든지 네. 그 다양한 툴들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큰 수까지 연산을 막 해서 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수를 빠르게 해주고 평상시에 세로 세모를 쓰거나 큰 수들도 그렇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거나 책들이 많이 소개돼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감각들이 자라죠. 네. 자, 이번에는 수학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수학에게 묻다 에스크메스 함께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은요, 길거리에 직접 나가서 이 수학에 관련된 궁금증을 얘기하시는 분과 인터뷰를 나눠봤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너무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문제를 통째로 외워버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를 통째로 외우는 게 도움이 되나요? 그래요. 사실은 뭐 개념부터 시작해서 다 할 수 있다면 좋은데 기초가 막 흔들릴 경우에는 야, 시간도 없는데 일단 외우고 하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네. 간혹 있으시거든요. 문제를 통째로 외우는 거는 도움이 될까요? 상황별로 좀 다른데 내가 필요한 것을 선정해서 이것만큼은 해줘야 되겠다라고 네. 한다면 통째로 외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잘해야 되겠다, 시간도 있다. 그랬을 경우에 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유형별로 접근한다면 3,000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가지 유형을 마스터하고 그걸 항상 머릿속에서 꺼낼 수 있겠다. 그러면 하십시오. 그거 더 힘들겠는데요. 차라리 그냥 개념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근본에서 벗어나서 더 많은 유형에 눌리는 것보다는 기본 개념부터 철저히 잡고 가는 것이 네. 역시 정답이겠네요. 이 방송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질문하신 분께서. 자, 이번에는 저희 수다학 홈페이지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고민맘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제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아이의 엄마입니다. 요즘에는 조기교육이다 해서 벌써부터 더하기 빼기 9구단까지 외우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저희 아이는 아직 손가락으로 더하기 빼기를 하는 수준입니다. 다른 아이에 비해서 느린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느린 게 손가락 쌤인지 아니면 진도인지가 불분명하네요. 근데 네. 진도가 느린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빠른 거, 네. 그러니까 빨리 하는 게 안 된 거는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아니면 될 때까지 하라, 그러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앞으로 해야 될 길이 굉장히 멉니다. 근데 너무 빨리 가는 것, 네. 이것의 위험성도 많아요. 또 하나는 수학은 한번 잡으면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대학들이 수학, 뭐 국문과, 영문과 뭐 이런 데 수학 하나도 안 쓰면서도 수학자들을 요구하는 게 수학을 잘한다라고 하면 수학의 특성을 받아들인 거고, 수학의 특성은 2가지죠. 매일 하고, 그러니까 성실한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의 논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네. 성실함과 논리력을 갖춘 아이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학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아이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진짜 수학 능력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학에서 수학 잘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하나하나 이렇게 잡아 올라가면서 수학을 잘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의 성실성이나 네. 이런 걸 잡아가면서 귀에 수학도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조금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느긋하게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언제까지 느긋하게 있어도 되나요? 우리가 보통 왜 발등에 불 떨어졌어 하면서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가서 남들 다 잘하면 큰일 났다 싶을 때가 있거든요. 네. 언제까지? 그러니까 수학을 일찍 하면 할수록 잘합니다. 그런데 일찍 하면 할수록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제가 네. 학교 들어가기 전 7살 이전에 6살까지는 수학 못하게 합니다. 그 3세에서 6세까지는 수학처럼 그 좌뇌를 사용하는 이쪽을 해주면 안 됩니다. 그쪽이야말로 창의력을 기를 시기입니다. 네. 3세에서 6세는 정말 아이들이 천재입니다. 이 천재들을 그 수연산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거는 이거다라고 연결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창의력을 억제합니다. 단순히 수학만 먼저 잘하겠다고 먼저 시키는 것은 네. 얻는 것보다 실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좀 늦췄다가 차곡차곡 가지면 처음에 늦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최종적으로 수능에 잘 나오면 되잖아요. 네, 역시 너무 빠른 것도 독이 될 수 있군요. 네. 자, 이번에는 방청객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볼 텐데요. 어떤 분의 질문 받아볼까요? 네, 어머님. 오늘 이 현장에 우리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이와 이 좋은 강의를 들었으면 했는데 너무 아쉽고요. 네. 우리 아이가 감사합니다. 예, 뭐 전 과목을 뭐 그렇게 잘하는 아이는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도 다른 과목보다는 그래도 수학에 조금 이렇게 재미를 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외를 지금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네. 아이는 자꾸 엄마의 말을 안 듣고 학원 쪽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이가 학원을 다니면은 오는 시간 가는 시간 그 시간 낭비고요. 아깝죠. 또 네, 네. 그리고 학원에 가서도 또 아이들하고 장난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이는 자꾸 학원을 간다고 그러는데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야 될지 아니면은 제 생각을 밀고 나가야 될지 오늘 요 해답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수학에서는 진짜 어떤 방법이 좋은지 잘 모르겠네요. 아이가 지금 몇 학년? 고1입니다. 고1. 네.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학원도 과외도 답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아이가 정말로 공부를 하겠다고 원했다면 학원이나 과외를 몇 달 하다가 그만둔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때는 아이가 목표가 없어서 그냥 놀러 가고 친구도 거기 다 있고 또 학원을 다녀야 마음이 안심이 되고 그래서 다니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되면 대학이라는 단기 목표가 생기고 이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이 교육이 필요한가를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과외나 학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학원이나 과외는 내가 푸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네. 그거를 듣게 되면 거기에서 가장 지름길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과외나 학원 가서 한 권을 뭐 한 달, 두 달 만에 끝냈어요. 근데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내가 풀면 모르겠고 설사 기억한다고 하더라도 그 길이 지름길이라서 원리나 개념이나 얻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무조건 혼자서 풀어야 되고 힘들면 해답지 보라 그러세요. 아이가 혼자 할 수 있고 많은 반복들을 해나가고 그러면서 깨우쳐 나가는 것이 지금 고등학교 올라가는 아이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물론 힘들죠. 다 힘드니까 내가 포기하겠지만 그래도 올바른 방식으로 개념을 찾고 하나하나 풀어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아이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머니 도움이 되셨어요? 네. 아, 정말 우리가 많이 선택하게 되는 학원이나 과외가 아이한테 너무 일찌감치 지름길만 알려주는 길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그게 아이한테 정도를 걸을 수 있는 길을 뺏어버리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학원이 다니면 그 지식을 얻어요. 근데 안 보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힘이 빠져나가요. 이거는 학원을 다니면서 성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이걸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력을 성적으로 빼먹지 마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한번 네. 곰곰이 따져보십시오. 본인의 실력을 키워야 되는데 네. 선생님이 공부하고 계시는 거를 보면서 눈치만 늘어나는 네. 거죠. 네, 오늘 정말 이 현실을 조금 더 냉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저희한테 주신 것 같아요. 좋은 강연 해주신 조안호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수학에서는 겁먹으면 지는 거다. 오늘 마음속에 잘 새겨놔야 될 것 같아요. 겁먹지 말고 정말 우리 아이한테 수학은 무섭거나 공포스러운 게 아니라 조금 귀찮을 뿐이야 라는 거를 가르쳐주면 아이가 공부할 맛이 좀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 수다학도 즐겁게 방청하셨죠? 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방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더욱더 즐거운 수다학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가득한 융합 인재를 길러내는 창의 인재 양성 교육으로 변해야 합니다. 새로운 가치 창조. 맞는 말인 것 같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것인 것 같아. 근데 그 과정들을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바로 수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수학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만해라. 들어가서 문제 풀어라. 그럼 세모여야 되겠냐? 아이들의 얘기를 그대로 따라해보세요. 왜 동그랄까? 진짜 동그란데.